민주주의의 완성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끊임없이 진보합니다. 그 역사의 진보는 하루 이틀에 한두 개의 사건으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노무현 대통령 미워했었어요. 노무현 대통령님이 하시는 급진적인 성향에 미달하고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래도 국민을 사랑하는 대통령은 진짜 노 대통령밖에 없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내 정치적 꿈은 그 대통령 잘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여태 대통령 중에서 제일 화끈하니 솔직하고 아주 직선적이고 제일 잘하셨어요. 이제 그 나머지 국민 통합, 동서 화합은 여러분들한테 내가 맡길게요. 네. 여러분들 하는 겁니다. 5월 23일이 노무현 전 대통령 14주기. 네, 맞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속보가 떴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충격이 대단했었죠. 맞습니다. 그때 제 와이프가 미국 살았었어요. 네. 노무현 전 대통령 그 장례를 보기 위해서 귀국했을 정도고 시장에 같이 갔었어요. 전 국민이 거의 비슷한 감정이. 제가 강남 청담동 사거리를 지나고 있을 때예요. 그때 이제 이회창 노무현 붙었을 때거든요. 대선 결과 네. 라디오 제가 가다가 멈췄잖아요. 차를 세웠어요. 차를 갓길에 세우고 근소한 차이로 이겼죠. 대통령이 탄생하는 순간에 대한 말씀이신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는 사실 그 당시에 아직 투표권이 있지 않은 나이였기 때문에 그냥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그리고 2002년이라는 시간은 저에게는 그냥 한일 월드컵이었다. 그렇죠. 올해 우리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월드컵과 대통령 선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국민 참여 경선제를 도입해서 요즘으로 치면 쇼미더머니? 이건 노무현을 위한 경선 방식이다. 양발 후보로 만들자. 제게 맡겨주십시오. 반드시 전국을 설득해내겠습니다. 이회창 후보가 야당의 대세 후보였다라면 이인재 후보는 이제 여권의 대세 후보. 노무현 대통령 3% 지지율도 안 돼서 가능성이라는 것은 전혀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제주도를 시작으로 울산, 광주동 든든한 후보라야 합니다. 정리할 수 있는 후보라야 합니다. 반드시 동서화합을 이루어내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노풍이 불기 시작하는데 그때 노풍은 태풍이었어요. 노무현 후보 1위입니다. 지금 급진 세력이 좌파적인 정권을 연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후보의 장인어른께서 남로당 선전부장으로서 중형을 선고받고 빨갱이 딸이 이인재 후보는 오늘 충청남도 경선에서 73.7%의 몰표를 받았습니다. 종합 집계에서도 노무현 후보를 2배 이상 차이로 따돌렸습니다. 음모론, 색깔론, 그리고 근거 없는 모략 이제 중단해 주십시오. 이런 안위는 제가 버려야 합니까? 그 당시 경선 과정이 굉장히 드라마틱했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도 이 노무현입니다라는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생생하게 후회한 케이스이고요. 전형적으로 뭐랄까 밑으로부터의 민주주의를 실현시킨 거죠. 경선 과정에 쭉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노무현이라는 후보가 나왔다. 근데 점점 대단했었잖아요, 그때. 특히 광주 경선 같은 경우 뭐 엄청났었고요. 그냥 그런 드라마 하나하나가 사실 매우 영화적이에요. 그리고 이 노무현입니다라는 영화 더불어서 저는 시민 노무현이라는 그 다큐 역시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에 또 올라와 있어서 최근에 봤는데 요거는 이제 퇴임 후에 그렇죠.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한 400여일의 이야기를 담은 동화마을에서. 요것도 저 좀 울었습니다. 퇴임하시고 나서 고향 가셔가지고 소박하게 사시려나 보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죠. 마이크 사셨는데 노래 한 곡 합니다. 청소하는 대통령? 야, 이게 굉장한 놈이구나. 이거 왕정이다. 대통령까지 하신 분이 농사를 짓다 하니까 새로웠죠. 스타 기질이 있어가지고 대통령 하면 쎄 빠짐니다. 이 포즈는 비쌉니다.
동네 큰형님. 뒷짐지고 지시만 하시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몸소 하시는 것도 역시 너무 행복해 보이셨죠? 시민 한 사람으로 돌아와서 시민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하시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퇴임 이후에 모든 영상 자료는 여기서 나와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약간의 방송 자료뿐인데 뭐 예컨대 뭐 손주들하고 지내는 모습을 포함해서 그 주민들 만나는 모습 생생한 것까지 다 이 다큐가 전하고 있죠. 퇴임 이후에 봉하마을로 내려가서 나는 그냥 이제 그냥 하나 사람인데 만남의 광장이란 자리까지 만들어서 그거를 막 한 2시간까지 했다는 사실도 저는 최근에 아는 거예요. 네. 이 다큐 때문에 놀랍더라고요. 그 왜 보러 갔잖아요. 봉하마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보러 팬덤이 형성됐잖아요. 네. 그래서 좀 나중에 좀 지체하셨대요. 네. 좀 쉬게 해라 뭐 이런 정도로. 대통령 노무현 그리고 인간 노무현에 대해서 사람들이 최근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재조명하고 있는 이유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지도자들이 개판이니까. 뭐 더 괜찮은 지도자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사회가 이렇게 좀 진보해야 되잖아. 그렇죠. 14년이나 지났는데 뭐가 좀 나아졌나요? 노무현 전 대통령보다 네. 좀 더 나은 사람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엉망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20, 30대 분들이 이런 다큐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맞아요. 인간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 정치를 잘 모르고 정책에 대한 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근데 그 인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고 어떤 이상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그것을 구현하려고 자기가 어떤 노력을 했는가. 그 인간적인 측면들을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정말 순수했었나, 정말 정직했었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필요한 일 있으면 정확하게 요구하세요. 연령대와 직업도 다양합니다. 배우가 있다. 모함이죠 사실은. 그렇게 중요할 일이었을까요 그 사람들? 센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더라도 함부로 마구 잡아먹진 못하게 약자를 위해서 강자를 견제하는 사람이 좋지 않겠습니까? 퇴임하고 난 이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국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진보적 담론을 만들어야겠다. 또 당신 자신이 짐을 새로운 걸 만드신 거예요. 겉과 속이 똑같습니다. 벽장을 찍으면 벽장이다 그거니까. 참 일관된 삶과 수범이었다. 가장 모범적인 시민이었다. 제가 말 놓고 한마디 할까요? 야, 기분 좋다. 이 두 다큐 외에도 최근에 뭐 한미 관계라든지 한일 관계 때문에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는 일반 시민들이 또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당시에 이게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이라든지 이런 발언이 굉장히 재조명되고 있더라고요. 그 작전 통제권. 대한민국 군대들 지금까지 뭐 했노 이게? 나도 군대 갔다 왔고 예비군 훈련까지 다 받았는데 심심하면 사람한테 세금 내라 하고 불러다가 뺑뺑이 돌리고 훈련시키고 했는데 그 위에 사람들은 뭐 했어? 작전 통제권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 통제도 한 게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놔놓고 나 국방장관이요 나 참모총장이요 그렇게 별들 달고 끄드럭거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작동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모여가가지고 성명 내고 자기들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들을 하고 작동권 돌려받으면 우리 한국군들 잘해요. 경제도 잘하고 문화도 잘하고 영화도 잘하고 한국 사람들이 외국 나가보니까 못하는 게 없는데 전화기도 잘 만들고 차도 잘 만들고 배도 잘 만들고 못하는 게 없는데 왜 작전 통제권만 왜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당시 제 기억에도 저는 그때 기자 시절이었습니다만 뭐 난리가 났었어요. 난리가 났었어. 미국 어떻게 우리가 전제권을 갖느냐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도 참 겉으로 말은 안 했습니다만 중신들 아니야 그래서 내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가 거기서 나온 그렇죠. 거죠. 아니, 군인들 뭐 하고 있냐는 거죠. 군인들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쪽팔린 줄 알아야죠. 사실은 전시작전권이 없는 대장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것들 지적하신 분이고 사실은 굉장히 논란이 많았죠. 왜냐면 그러니까 이 진보 진영에서도 파병 문제 그리고 또 FTA 문제 때문에 특히 지금의 정의당 주류
쪽에서는 엄청나게 사실은 또 공격을 했었죠. FTA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와 지금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 세계 경제 체제가 글로벌 체제로 이제 완전히 한 묶음으로 가는 그런 구조에서 FTA 문제를 외면할 수 없었던 시기고 욕을 먹더라도 할 건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태도였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지금 와서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 기사를 제가 찾아보니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주머니에,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저렇게 아무 말이나 막 한다. 라는 식으로 좀 언론에서 한겨레조차도. 그 기본적으로는 엘리트주의예요. 언론사들 대부분이 서울대 출신들이고 거지 같은 서울대 출신들이어서 그러니까 한국은 노동자와 자본가의 뭐랄까 갈등과 이런 게 아니고 그리고 뭐 좌냐 우냐의 갈등이 아니에요. 엘리트냐 엘리트가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학을 안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상고 출신에 그다음에 사시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출신이 아니다라는 것, 캠퍼스에 가보지도 않았다는 것, 이런 것이 그들에겐 그렇게 중요한 거야. 너가 감히 근데 거기다 바지에 손을 찌르고 얘기를 해? 그런 거죠. 그게 언론사의 부장들 사이에서도 있었던 거예요, 의식이. 아니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모든 신문에서 저렇게 대통령을 저런 사람이라고 하니까 아 진짜 대통령이 좀 별론가 보다. 그 당시에 유시민 전 장관이 국회의원이 처음 됐어요. 국민개혁당인가 뭐 그걸로. 네. 국회에 아마 의상이요. 면바지를 입고 왔나 그랬다가 캐주얼하게. 국회의원들이 개 난리를 쳐가지고 나가서 옷 갈아입고 왔을 거야. 한국 사회가 그랬어요. 국회의원 청바지 입고 한대. 본질적이지 않은 걸 가지고 어깨에 힘주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태도가 사실은 그런 잘못된 엘리트주의가 만들어낸 기형적 이미지였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때 굉장히 지지율이 낮았을 때가 있잖아요. 아니 언론이 그런 식으로 보여주는데 아 정말 그 당시에 약간 우스갯소리고 모든 게 다 노무현 때문,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넘어져도 노무현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또 수도이전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깔려 있었고, 그것도 그래갖고 탄핵도 됐었잖아요. 한동안 또 업무가 정지됐어. 대통령 직무가. 근데 요즘 보세요. 요즘 뭐 아무리 뭐 누가 잘못해도 우리가 감히 그런 생각이나 해줍니까? 합니까? 못하죠. 언론에서 그렇게 잘 해주고. 에? 그리고 이제 하도 못하니까 요즘은 사람들이 약간 관심을 끄는 거죠. 이게 나라가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의 어떤 형태예요. 네. 대중들의 어떤 정치적 관심도가 낮아지는 것. 이것이 사실은 어쩌면 굉장히 그 얄팍하고 무지한 지도자들이 만들어내는 전략일 수 있어요. 아 갑자기 이런 얘기 하니까 같은 맥락에서 그 노무현 대통령의 주옥 같은 어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국민들한테 너무 정치를 미워하고 관심 끄지 마라. 여러분들이 움직여줘야 정치가 바뀌는 거다. 뭐 그렇죠. 이런 식의 말도 있었던 것 같고. 그분이 가졌던 최대의 장점은 솔직한 거예요. 그렇죠. 연설하는 걸 들어보면 알잖아. 이게 보고 읽느냐. 물론 이제 프롬프터로 보고 읽을 때도 있었습니다만, 어떤 때는 격앙돼서 자기 얘기를 하는데 어휘 구사나 선택이나 이런 것들이 포장하지 않았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고, 언론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권력에 빌붙는 어떤 여러 가지 집단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이런 것들은 뭐랄까, 이렇게, 그게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또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근데 그런 것도 구애받지 않았던 거죠. 그런 사람이 한국 사회에 별로 없어요. 그걸 제일 못했던 분이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너무 엄숙했어. 문재인 대통령도 좋아하지만, 그분이 너무 엄숙하고, 너무 뭐랄까, 이렇게 조심했어요. 좋은 의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조심하지 않았어. 지를 건 지르자. 요즘 정치인들은 그렇게 SNS에다가 이렇게 많이 올리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냥 뭐든지 그냥 공식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렇죠. 청와대 브리핑으로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기자들하고도 너무 많이 했죠. 그렇죠.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공격할 것이고 분명히 또 왜곡할 것이다라는 걸 알았지만, 그럼에도 끊임없이 조선일보랑도 동아일보랑도 뭐 했던 거죠. 검사들하고. 네. 그리고 검사들 얼마나 건방지게, 그래서 그 많은 말 중에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죠까지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몇 학번이세요?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 했었어요. 알면서도. 맞아. 이분이 부산영화제 왔을 때 후보들이 오거든요, 영화제. 부산영화제가 크니까. 네. 이제 그러면 어떻게든 영화제를 하는 사람들 무대에 못 올라가게 해요. 지금 얘기하면 선거법 위반이기도 하고,
이용당하니까 그래서 못 올라가게 하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아예 올라갈 생각을 안 해. 구경 왔다 가는 거예요. 근데도 사람들이 정말 노도 같은 물결을 따라다녔어요. 제가 아직도 그 기억나고요. 부산영화제 그 남포동에 오셨었는데 그때 대중들의 인기가 얼마나 컸었는가. 그리고 이른바 정치가 대중의 사랑을 먹고 자란다 라는 측면에서 그 대중주의를 진짜로 실현했던 분이에요. 그쵸. 팬덤이 처음 있었던 그렇죠. 거죠? 네, 그렇죠. 같이 사진 찍고 옆에 있으려고 하고 이런 거죠. 웬만하면 요즘은 옆에 안 있으려고 하잖아요. 모든 정치인하고 정치하냐 쟤? 뭐 이러면서. 근데 이분은 이런 사람이 앞으로 또 나올 수가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런 사람 기다리잖아요. 메시아처럼. 네. 지금 이런 거지 같은 현실을 한 방에 없애줄. 아마도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똑같은 분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만들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정치 지도자는 탄생하는 게 아니라 탄생시키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이 한 얘기가 맞아요.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정치인들을 발전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노무현 시대에서 만약에 한국 사회가 더 발전할 수 있었는데 매우 역행했다. 참 진보하기 어렵다. 참 힘들다. 이런 생각 많이 하죠. 이분이 취임하면서 가장 내가 임기 동안 만들고 싶은 사회는 반칙 없는 사회, 원칙 있는 사회가 작동하기를 바란다였는데 얼마나 반칙을 해서 노무현을 끌어내렸습니까? 그러면서 뭐 반칙 없는 사회를 만들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말이 돼? 지식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괜찮은 사람이 지도자가 됐을 때 어떻게 하면 그와 같이 뭔가 공유하고 연대와 공생을 해서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꾸 깎아내리려 하지 말고.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다 중산층 출신이고 모든 사람들이 뭐 대학원 나오고 박사고 그럴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사실 전문 바보예요. 그거는 일본의 다치바나 다카시가 말한 거하고 똑같아요. 도쿄 대생은 죽었는가. 이런 책에서 하는 얘기처럼 전문가가 아니라 전문 바보들이 천치예요. 천지에 천지. 구수하잖아, 구수. 전문 바보지 그게 전문가야? 아니 또 갑자기 그분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제가 어저께 그 시민 노무현을 보다가 나왔나요? 근데 사실 노무현 대통령도 술을 되게 좋아하신대요. 막걸리. 네, 근데 이렇게 해외에서 정상이 오거나 그러면 이렇게 뭐 이렇게 짠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항상 그 와인이 아니라 자기는 포도 주스를 따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할까봐. 네. 그래서 임기 내내 정말 단 한 번도 입에 대지 않으셨대요. 밤에도. 대통령은 언제나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술은 한 잔을 먹잖아요. 그럼 또 한 잔이 먹고 싶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절제력이 굉장히 강하고 사실은 속에서 얼마나 부글부글 했겠어요. 근데 연정도 제안했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싫으면 나랑 같이 하자. 근데 그것도 거부했다? 어쩌라는 겁니까 정말? 그러니까 그때 내가 똑같은 얘기했어.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얘네들은 뭐 어쩌라는 거야? 그냥 싫은 거야. 그렇죠. 그냥 싫은 거야. 너가 하는 건 다 싫은 거지. 그냥 상고 출신 싫다는 거야. 네. 말이 돼? 인간 노무현, 정치인 노무현 그에 대한 모든 것을 제가 한 1박 2일 동안 다 찾아본 결과 정말 주옥 같은 명언, 연설 어록이 많지만 그중에 제가 오늘 가장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그거 너무 많고요. 뭐 한일 그거 관련해서는 뭐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다 찾아보고 있더라고요. 요즘 다시 회자되고 있고요. 독도연설. 네, 그러니까요. 제가 물에 통이 터집니다. 근데 요것도 제가 기억에 남아서 원칙 있는 승리가 첫 번째고 그 다음이 원칙 있는 패배. 최악이 뭔지 아십니까? 원칙 없는 패배. 그렇죠. 요즘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거든요. 독도연설은 명언이에요, 명언. 뭐냐면 일본에게 사과를 또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사과한 대로만 해라. 내가 또 사과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사과한 대로 안 하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 아니냐. 얼마나 멋있는 얘기야. 지금 맨날 요즘 듣는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일본한테 또 사과를 요구하는 건 한국밖에 없다. 우리가 사과를 요구한 게 아니에요. 정말 사과하는 척 안 하니까 문제예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40년 통한의 역사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역사의 땅입니다.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병탄되었던 우리 땅입니다. 일본이 러일 전쟁 중에 전쟁 수행을 목적으로 편입하고 점령했던 땅입니다. 일본 국민과 지도자들에게 간곡히 당부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사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누차 행한 사과에 부합하는 행동을 요구할 뿐입니다.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행위로 한국의 주권과 국민적 자존심을 모욕하는 행위를 중지해 달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대한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에 맞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치인은 남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필요한 걸 뽑아 써야 돼요. 그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가장 좋은 덕목 중에 하나인데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네. 제가 봤을 때.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난 5월 23일에 14주기를 맞이해서 노무현이란 분의 그 자연인에 다시 한번 주목을 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마련됐다면 여러 가지 다 찾아보시고 맞아요.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심해 죽겠어요. 네, 지금 뭐 현실 정치 하시는 분들도요. 이분은 욕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뭐 좀 불리하면 갑자기 여기저기 다 무슨 노무현 정신을 잊겠다는 등 아무 데나 다 갖다 붙이더라고요. 그리고 맨날 찾아가. 이건 사실 이용하는 건데 그러면 안 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바보 노무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붙었던 이유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일을 많이 했으니까. 네. 한 7번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절대로 될 수 없는 지역에 출마를 하고 그랬어요. 서울 종로 이런 데. 부산에서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기득권 지역에 다 갔어. 보통 이런 얄팍한 지식인들은 못 해요. 그냥 계산하거든. 여기는 뭐 계층이 어떻게 살고 뭐 여기는 뭐 내 네트워크가 어떻고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안 가잖아. 좋은 지역구를 가는데 이 사람은 그냥 갔어. 흔히 자기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 이제 사직생 이런 말인 것 같아요. 나도 안 갔을 것 같아. 실컷 뻔히 아는데.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 뭐 젠지 세대든 MZ 세대들은 그 새천년 민주당 경선 이전의 정치인 노무현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몰라요. 그 50 출신의 이야기나 그때 그 89년 그 당시의 청문회. 50 청문회. 그거는 저도 잘 모르는 일화들이 많거든요. 그때 어땠나요? 뭐 명패 네. 던졌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는 사실 라인은 아마 YS 쪽이었을 거예요. 맞습니다. 네. 지역 자체가 그랬으니까. 50 청문회에서는 무슨 그런 라인이고 뭐가 없는 거지. 그때 정말 스타가 50 청문회 스타였죠. 왜냐하면 사이다 발언들을 많이 했거든요. 네. 포장된, 계산된, 계획된 발언이 아니고 정말 막 끓는 거야. 5.18 때 광주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때 청문회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다 증인석에 앉아서 기억이 없는데요. 저는 모르는 일이고 정주영 회장만 좀 발언했어요. 내가 사업하는데 돈을 어떻게 안 줘?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솔직한 얘기 정도일 뿐이고 나머지 다 군인들, 정치인들 다 나와서 그때 아마 문익환 목사의 동생 문동환 그 당시에 그 의원께서 이제 그 의장을 맡았는데 다 부인이야. 나는 모르는 얘기고 발포 명령 내가 안 했고 그런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 끓는 심정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죠. 그러니까 이 정말 바보 노무현이라는 수식어가 괜히 붙은 게 아닌 게 그 정치에 입문한 계기도 사실 YS 때문인데 나중에 뭐 당 합당하고 이거는 내 정신이랑 맞지 않는다. 그때도 소리 질렀어. 네. 3당 합당하는 그 현장에서 그때도 혼자서 소리 지르고 끌려나갔죠. 대끌려 나가듯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꼬마 민주당 만들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실은 흔히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잘 안 되는 길만 간 거야. 네. 이분 인생 자체가 정말 계란으로 바위를 쳐본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뭐랄까요. 안정적으로 사신 분들은 이렇게 잘 못하죠. 그렇죠. 기득권을 조금 누려본 사람들은 잘 못해요. 잴 게 너무 많고 따져볼 게 많고. 그 양반 화나면 이렇게 담배를 이렇게 불어가지고 자위권 발동도 가능하다는 국민의 비난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부산 동구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된 노무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노무현입니다. 그리 인분의 어떤 정치 인생을 보면은 종로에서 겨우 재보궐 성공해가지고 다음에 하면은 무조건 이제 될 수 있는 건데 그거 버리고 부산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거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나도 못해요. 나한테 아무도 제안 안 하겠지만 그걸 그렇게 한 이유가 거기 가서 뭐 당선되겠다는 것보다 그냥 나는 이거 지역
정치 발전을 위해서, 한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 지역 갈등 해결하겠다. 그렇죠. 네. 아니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었죠. 그리고 지금도 없고. 그저 어떻게 자기 지역구에서 해갖고 그냥 천년만년 해먹으려고 하는, 진짜 없는 거. 마르고 닳도록 해먹으려고 하는 의원들만 있는데 매번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촉이 와. 이번에 이렇게 안 하면 내 인생 전체적으로 망가진다. 이런 느낌이 오거든요. 그때는 옳은 일을 해야 돼요. 전반에 걸쳐. 전반에 걸쳐서. 아니 심지어 왜 퇴임하고 나서도 왜 그냥 편안하게 사시면 됐었을 텐데. 대통령은 끝났지만 못자라는 사람이다. 노무현은 죽어도 못 살아버리는 사람이다. 역사는 10걸음 뒤처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깨어있는 시민들 모두가 뭉쳐서 더디지만 진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없는 바람 저 험한 산 위로 나뭇잎 사이 불어가는 자유의 바람 저 언덕 위로 물결같이 춤추는 이 무명무실 무감한 님 나도 님과 같은 인생을 지녀볼래 다음의 시대에는 역시 개혁의 시대여야 한다. 보다 민주적인 사회로, 보다 투명한 사회로, 보다 공정한 사회로. 이것이 다음 세대의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해나가면 우리의 역사가 바뀝니다. 20, 30대는 노무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일단 이 영화 2편만 봐도 말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너무 일찍 태어났어요. 이 거지 같은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됩니다. 열이 받습니다. 영화가 네.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네. 그러니까 사실은 잊혀지는 그 인물일 수도 있고 잊혀지는 시대일 수도 있는데 영화가 그것을 어쨌든 기록하고 계속 증언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공유해주고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지금 뭐 정치 현실이나 대한민국 현실 전반에 대해서 너무 혐오스러워서 무관심한 세대들? 굳이 세대의 문제도 아니에요. 뭐 30, 40대들도 마찬가지인데 에라이 안 몰란다 이러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아직 희망을 벌리지 않고 우리가 정말 두 눈 똑바로 지켜보고 열심히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사회가 굉장히 정말 지랄 같은 사회인데 중간중간에 이정표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한국이 갖고 있는 이상한 저력이에요. 어쨌든 그 학살의 과정을 거쳐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극복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이겨냈거든요. 거기에 뭐 DJ 같은 평화주의자도 있었고 그렇잖아요. 많은 것들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노무현 같은 위대한 사람이 사실은 한국 사회를 어떻게든 균질화하거나 좀 평등화시키려고 했어요. 한국 사회는 한국 정치는 뭐랄까 중임 제도를 빨리 만들어서 그런 분들이 한 번은 더하게 했어야 했다. 그런 거죠. 네. 단임 제도여갖고 그렇게 저는 하여튼 불만이 많습니다만 어찌됐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 정치에 접목을 시켜야 된다. 아무리 한국 현실 정치가 개판이더라도 시민 노무현 다큐멘터리 보면 약간 좀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았던 시절도 있었고 다시 이렇게 복원될 수 있다라는 약간의 희망도 있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겠죠? 네. 저는 그 시스템 중에서 한 놈들만이라도 좀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언론이면 언론, 뭐 그 고위 관계층이면 관계층. 그 중에 한 놈이라도 제대로 했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두 군데가 제대로 정신 차려야 되는데 하나가 네. 언론이고 하나가 대학이에요. 둘 다 개판이야. 내가 기자 출신이지만 정말 개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는 원래 썩었어 라고 한다면 정치는 원래 썩었어 라고 계속 질타하는 두 개의 지식인 그룹이 있어야 돼요. 그게 언론과 대학이에요. 지식인 사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가망이 없다. 그 이유는 이 원칙
원칙이 없고 반칙이 팽배한 사회라는 걸 너무 오랫동안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원칙이 없고 반칙이 난무하니까 내가 열심히 해봤자 어차피 제가 원래부터 잘 될 거니까 내가 아무리 해봤자 이게 되겠어? 그러니까 다 관심도 없고 다 싫은 거야. 이럴 거면 결혼 안 해. 애 안 낳아. 나 뭐야 이씨. 그럼 투표 안 해? 네. 어차피 뭐 원칙 없는데. 그게 그렇게 가는 게 딱 일본이야. 아. 그래서 자민당이 지금 60년 집권하고. 맞아요. 그래서 거기가 그렇게 개판이야. 네. 거대 담론이 사라졌어. 그러니까 사회는 계속 사실 퇴행하고 있는 거예요. 노무현, 시민 노무현 다큐멘터리나 노무현입니다 같은 다큐멘터리가 그분들에게 좀 서로 접근하고 서로 소통하는 뭔가의 어떤 모멘텀이 됐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깨어있는 국민, 하나의 대의로 뭉친 국민의 힘이 역사 발전에 그리고 민주주의 발전에 얼마나 소중한 힘인지를 여러분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갈 수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갈 수 있느냐? 그냥 간다고 생각합니다. 네. 인간의 의지로 방향을 정하고 가는 것입니다.